네, 바쁘신 와중에도 또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 함께 해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본청분들과 직속기관 원장님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0일이었죠.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지 불과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IT 기술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의 바드라든가 MS의 빙챗,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또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DALL-E2까지 다양한 기능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우리에게는 큰 기대와 더불어서 우려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함께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교육 현장, 강원교육에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까지는 다소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의 현재를 알고 장단점과 더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포럼에 앞서 강원도 신경호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오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교육 현장 활용 방안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제임에도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배선학 교수님과 춘천교대 정인기 교수님, 강원도 교육연구원 서석현 선생님, 육민관고등학교 권순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기획하고 발제까지 해주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 박만일 장학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과제 한번 하려면 춘천 시내에 하나 있었던 도서관까지 걸어가서 사전도 찾아보고 책도 들춰보며 열심히 베껴 쓰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AI 교육 박람회에서 챗봇 시연을 봤습니다.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즉문즉답의 챗봇이 처음에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른 답, 사람이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챗봇의 빠른 답은 곧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챗봇이 아이들의 생각할 시간마저 뺏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탐구 과정을 거쳐 어렵게 답을 찾은 순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 걱정과 두려움을 학교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기 전에 교육청이 먼저 챗봇에 대한 교육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포럼의 활발한 논의를 시작으로 챗봇이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적 도구이자 보조교사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성이
마련되어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4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제자를 중심으로 간단한 말씀을 듣고 사전 질의 사항과 더불어서 참석자 여러분의 현장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 후 오늘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이끌어 주실 4분의 발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교수님이신 지리교육과 배선학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연구원 파견교사 서석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교수님이신 컴퓨터교육과 정인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육민강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발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가지의 커다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배선학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배선학입니다. 사실 이제 제 전공이 지리입니다. 그래가지고 AI 융합 전공을 제가 이제 주임 교수를 작년에 했는데 학생분들이 왜 지리과 교수가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세부 전공은 지리 전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리 쪽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공간 분석을 하는 분야다 보니까 초기부터 이제 컴퓨터를 접하게 됐고, 제가 실제 AI의 한 파트인 머신러닝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챗 GPT가 대두하고부터는 이거는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제 이제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역량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경험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주제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보 검색 방식의 변화, 그리고 챗 GPT도 결국엔 인공지능입니다. AI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챗 GPT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슈되는 거는 정보 취득 방식, 정보라기보다 지식 취득 방식, 이런 거의 변화입니다. 이제 교육감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를 찾았다.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저희도 아날로그 세대에서는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백과사전 속에 있는 지식을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서 정보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부터 정보 분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90년대 어떤 디지털과 인터넷이 접목되면서 데이터 수집 부분이 이제 역할이 컴퓨터한테, 인터넷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에서는 구글과 네이버가 데이터 수집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20년, 30년,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 작년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말부터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챗 GPT가 왜 중요하냐? 챗 GPT는 결국에는 정보 분석까지 해서 결과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그동안 분석하던 부분이 이제 컴퓨터 한 대, AI 한 대 넘어가고 우리가 할 일은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아마 우리 자율 AI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 AI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 이후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해야 향후에 이 미래의 어떤 인간의 효용, 우리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틀에서 챗 GPT를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챗 GPT도 AI라고 그랬죠. 그러면 챗 GPT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AI가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다,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어떤 그 하부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전통적인 어떤 통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출발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영역이 있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과 교집합되는 부분이 인공지능과 교집합되는 부분이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 파트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러면 머신러닝 이 단계는 기계가 그 역할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뭔가 분석은 하지만 그거를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요 경계를 벗어나는 인공지능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챗 GPT는 요 경계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챗은 일단은 대화하다. 자, 그래 GPT가 이게 이제 약자인데 G는 이제 제너레이트 뭔가를 만들어내다 그런 의미고 P는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시켰다. 그리고 T는 트랜스포머라 그래가지고 얘는 모델 명칭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자연어 처리의 강점을 보이는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결과물을 생성하는 그런 도구다. 그것을 채팅이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또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나올 얘기겠지만 일단은 뭔가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하던 일을 이제 얘가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어떤 머신러닝에서 AI 영역으로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동안 이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영역에서 머신러닝 영역에서 AI 영역으로 진화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중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는 그 DIKW 피라미드라는 게 이제 지식 피라미드가 있는데 지금 챗 GPT가 이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보 제공,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만 받았는데 지식화된 데이터로 지식화된 정보의 단계를 넘어서 지식화된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 제공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챗 GPT가 가져올 변화가 무엇이냐?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AI 산업의 지역적인 어떤 격차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 그러면 구글에 가면 구글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검색 키워드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쭉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 네 가지 주요 키워드가 그동안 어떤 빈도를 보였냐 그러면 크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어떤 그 변화를 보이다 2010년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지역에마다 그
선호하는 키워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든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제3국 저개발 국가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AI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게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 지역이라든가 어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AI다 그러면 얘네들은 빅데이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구축으로 산업을 이제 구축하는 거고,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인 기술과 관련된 AI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머신러닝과 같은 직접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키워드 빈도가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경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챗 GPT라는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막 뭐 비등비등 했던 것들 보이지도 않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AI 이런 것들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로운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우리 AI 얘기할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뭔가 질의를 하면 오답을 많이 제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학습 자체를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할 때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3국 이제 영어가 아닌 제3 언어로 이제 질문을 하면 오답률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변환해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학습됐으니까 답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렇게 돼 영어로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제시된 답이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돼서 학습이 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답변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알고리즘은 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영어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영어권에 기반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 이제 요 PT는 제가 바꾸기 전 건데, 원래는 미국이라는 글자를 빼고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의 목차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우리나라 여기 보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챗 GPT에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이런 또 옵션들이 있습니다. 추가 앱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면 한국어로 하면 얘를 자동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 영어 질의를 하고 그거를 다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런 이제 제3의 파트들이 이미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미국이라는 글자를 빼더라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어떤 목차를 알려줘 그러면 얘는 저거를 영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목차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어권의 어떤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 영어권 중에서도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목차를 알려주겠죠. 저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챗 GPT를 사용함에 따라서 뭔가 지식뿐만 아니고 정보의 종속화, 그리고 문화의 종속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징적인 게, AI는 AI는 데이터랑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IT 기반의 기술은 기술에서만 종속이 됐지만 AI 단계로 넘어가면 기술 플러스 기술에서 종속될 뿐만 아니고 데이터에서도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진입 장벽은 뛰어넘기가 상당히 더 기존의 어떤 IT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예약할 때 우리가 챗GPT에서 나 다음 주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주도 여행하는데 뭐 어떻게 해줘 그러면 비행기표부터 해가지고 예약까지 다 해가지고 결과물을 던져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이제는 챗GPT 같은 어떤 AI가 자기가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오픈 AI 쪽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고, 당장 뭐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느낄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는 PPT 만들 때 예전에는 개인이 PPT 다 만들었죠. 그게 아니고 15주짜리 지리정보론 강의 계획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막 만들어주다가 3주짜리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3주치 좀 더 보완해줘. 뭐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보완해서 PPT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향후에 그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현재는 그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얘가 한번 히트 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미지뿐만 아니고 소리 등 다양한 영역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영역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챗 GPT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겁니다. 실제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 뭐 2단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무서운 단계는 뭐냐면 얘네들이 통합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객체들 간의 그런 정보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없어지면서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만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눈도 쓰고 귀도 쓰고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얘도 역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컴퓨터를 저는 92학번인데 92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1학년 때 모든 과제를 손으로 써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모두 컴퓨터로 작성해서 내려. 이거 왜 불편하게 하지? 예전에도 잘 했었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익숙해지고 요즘은 거꾸로 학생들 보고 손으로 써서 내라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괴로워해요. 이거 컴퓨터로 잘했는데 왜 손으로 써서 내라 하지?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이 챗 GPT가 뭐 이건 다른 세상이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써봐야지 부작용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써봐야 이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인지 알지, 써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서는 실감할 수 없죠. 그리고 교사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뭐 참여해서 할 게 아니고 기술이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같이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AI 융합 교육과정 수업을 해보니까 모아서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잘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인식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희 AI 융합 교육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PPT를 보여드리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내가 AI 할 수 있어요. 나 코딩도 잘 못해요. 근데 대학원에 오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분들은 역량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구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오픈된 공간에 데이터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챗 GPT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알고리즘이 구글에서 개발한 건데, 그런 형태로 오픈 소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대중적인 서비스를 할 환경, 그 서비스가 필요 없는 환경이면 개인 PC에서 충분히 뭔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있고 방법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다 있으니까 이제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 전문 인력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석 방법론과 툴 활용은 못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문 지식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시면 새로운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보 검색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챗 GPT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가속화까지 데이터 검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교육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저희에게 또 다른 숙제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초등학교에서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의 수업 적용 방안과 그 사례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연구원 서석현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학습 연구년제 하고 있고요. 원 소속교는 이제 양양에 있는 상평초등학교입니다. 교사 서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좀 많은 부담이 돼서 좀 전에 이제 미리 왔을 때 이제 GPT한테 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려달라고 해줬는데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한 통을 다 마셨는데 네,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초등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엄밀히 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활용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큰 사회적 영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자 수를 확보한 그 기간을 살펴보면 그 파급력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만 명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불과 5일이 걸렸고요. 사실 이제 일주일 정도 만에 전 세계에 이제 많은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넷플릭스를 보면서 왔는데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이제 2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챗 GPT가 이제 쏘아올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라는 공이 이제 유사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이제 불러왔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 시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연구나 발전의 역사는 또 오래되었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좀 존재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저는 알파고 때부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확산과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대명사의 자리가 이제는 GPT라는 개념이 좀 대체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대명사의 교체는 곧 인공지능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교사이다 보니까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발전이 그럼 초등교육이나 이런 교육 현장에 어떤 시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와 감탄을 하시는 선생님도 많지만 이런 우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많아요.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구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교사 입장에서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가 좀 최소한 공유해야 될 공통분모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래에 관련된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고 그다음에 그냥 교육적 활용 방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제 우려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사교육에 있는 민간 업체 단위에서는 이미 이런 GPT를 이제 학습 이런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저는 어디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냐면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이제 시간을 많이 감소하거나 효율을 달성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써보는 선생님들이나 써보시는 분들은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GPT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한 이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 지원, 교육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학습 지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업의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전제 사항이 필요한데 사실 전제 사항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유의 사항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것이 이제 교육의 행위나 이런 자리를 좀 대체하는 거에 대한 이런 저항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GPT나 생성의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GPT나 생성 인공지능이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도와주거나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 저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사 차원에서 이거를 활용을 할 때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다 대체한다는 접근보다는,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좀 학생들한테 다 다르게 싹트고 있는 이런 개별화 맞춤형 교육에 활용한다는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이 아닌 곳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무작정 교육에 활용하기 전에, 적용하기 전에 교사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써보고 이거를 좀 여러 번 자기가 해봐야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사가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숙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앞선 배선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질적인 수준을 좀 높게 결과물을 좀 생성하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 아직은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입력을 하고 생성된 결과를 이제 번역을 돌리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어 지원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한국어 지원이 좀 잘 안 돼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연령 제한에 대한 지침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좀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교사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가 이걸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이제 리튼이라든가 에스크업 이런 모바일 기반으로도 나와 있는 생성의 인공지능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거는 참고해야 할 부분인데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다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하니까 결과에만 되게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입니다.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제 내가 내리고자 아니면 요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체화하고 고도화할수록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질문 답변의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잘해야 되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학생들한테 이거를 투입해서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바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ICT 활용 교육이나 디지털 문해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야만 저는 이제 조금 원활하게 활용이나 그런 것들이 합니다. 네, 아까 세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PC 기기나 웹상에서 이제 하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모바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이제 런칭돼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GPT 기반의 이런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앱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생성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대해서 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안내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챗 GPT가 지닌 강점을 하는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겠죠. 제가 GPT를 중점에 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유사한 다른 생성 인공지능들이 이런 GPT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기본적 메커니즘이 다 이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T를 활용하는 부분이 다른 생성 인공지능에도,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하는 인공지능에도 좀 일반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이나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의 형태로, 채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랑 원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다양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이런 방향이나 의도를 반영을 해서. 근데 네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강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부터 이제 초등교육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뭐 교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도 고민을 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많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이제 써봤을 때는 토론에 좀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등교육 수준으로 답변해달라는 프롬프트 질문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토론 활동이나 너는 이런 역할에서 답변을 해줘, 이런 입장을 대변해줘 라는 측면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토론 활동에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보 검색이나 이런 근거도 찾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언어적인 창작 활동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뒤에서 차근차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실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룰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물론 반에서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 수가 되게 적다거나 아니면 수준이 좀 많이 차이 날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 주제나 좀 이런 비슷한 이런 교과 주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인데,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만들어줘, 이렇게 해줘 하면 주줄주줄 다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변경하자, 저거는 이런 걸 좀 추가해줘,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뭐 서로 이어서 번갈아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하나의 동화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문학적 창작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언어를 주된 요소로 다루는 교과에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 감상이나 비교를 지원하는 활동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 없는 시랑 비유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를 이제 생성해달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활동이라던가 비유하는 표현지 여기서 찾아본다거나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평가는 저는 좀 신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수업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그 즉석에서 상시평가로 다양한 이런 예시문을 제공한다거나 사례를 제공해서 목표하는 바를 조금 달성하는 효과를 높일 때 이런 생성 인공지능에게 좀 활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좀 구별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는 활동의 좀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예시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된 결과물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이 프롬프트에다 잘 입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고도화시켜서 할 수 있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내가 결과물이 생성이 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에도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업무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한다고 가정하고 해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이거 찾아줘, 이거 만들어줘, 이거 뭐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얘도 되게 거시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질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어디로 갈 거고, 뭐 시기는 언제쯤이고, 뭐 버스를 이용할 거고, 2박 3일인데 뭐 롯데월드도 좀 포함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 친구도 구체적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이제 고려와 연구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윤리적인 고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거짓 정보나 이런 허위 사실을 이제 이 생성 인공지능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GPT-4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유료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무료로 보급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서석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교사 서석현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려줘 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제 답변이 나와야 정상인데 얘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충렬왕 시대에 있었던 이제 반역자로 나오고, 네, 저의 음모를 이제 신고하는 건 학생이라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겠죠, 기술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한테 좀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오남용 악용 사례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변으로 얻지 못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을 프롬프트 입력을 이렇게 다 잘하고 역할 수행을 이렇게 해갖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를 탈옥 효과로 합니다. 탈옥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비윤리적인 답변을 막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이런 관념도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인 안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게 불투명한 미래에 좀 불안이 많이 싹트는 사회라면 저는 좀 어울리는 어구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직접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활용하는 고민과 윤리적인 고민이 함께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석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뭐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중요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윤리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용 인공지능 챗봇의 우려점과 그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서 춘천교육대학교 정인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대 정인규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건들을, 그러니까 많은 것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뭘로 했냐면 천공카드라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니까 너무나 어질어질한데요. 일단 저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로봇가
대중들을 향해서 발표하면서 설득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려달라면 저는 그림 정말 못 그리는데 저렇게 그려주거든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가오게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얼마 전까지 썼던 메타버스보다 더 교육에 파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거의 제 표현으로는 공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챗GPT가 나오고요, 빙챗도 나왔고요. 이제 상반기에는 네이버에서 서치GPT라는 게 나오고, 잠깐 중단은 됐지만 카카오에서 다다음이라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 시그니피컨트 그래비타스라는 회사에서 오토 GPT라고 그래가지고 목표만 주면 자기가 그 챗GPT한테 물어볼 프롬프트를 다 각각을 생성해서 종합해서 답을 내주는 것까지도 나오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오피스 365에서 나오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조만간 출시는 됐고 아마 오피스 365에서는 몇 달 안에 배달이 될 거라고 합니다. 텍스트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죠. 오픈 AI의 DALL-E, 그 다음에 미드저니,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그린 건데요. 요것은 빙처럼 그 오픈 AI 쪽에 DALL-E로 보냈다가 그 결과를 받아오는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여기 젠2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코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이버 AI, 뭐 이렇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를 이용해서 아까 코파일럿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저와 같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 아수겁이라고 하죠. 아까 잠깐 보셨는데 카톡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AI 여행 플래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어 잘해야 된다고, 영어 못하면 조금 어려울 거라는데 이미 네이티브 미라 그래가지고 그 앞단에서 번역을 영어로 줬다가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에도 이 많은 회사, 여기 나온 것뿐만 아니고 여기 나온 거는 어느 신문에 이런 그 계획이 발표된 회사들인데요.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교육 사이트들이 챗GPT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뭐 강점, 뭐 좋은 점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한테 발표하라는 게 우려점인데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단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지식의 한계가 있다. 당장 챗GPT 3은 2021년도까지만 공부했고요. 그 다음은 없는데 아무튼 지식의 한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자기 변명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의 한계, 인간적인 대화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편향성은 인공지능에서는 항상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지금까지 지식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이 정말 완전 무결하냐? 이거를 담보할 수 없다면 얘도 똑같이 그런 거를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건데요. 사실은 챗GPT가 말하는 단점은 기술적인 단점과 한계와 자기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첨스키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우려스러운 점이 또 있겠죠. 사람들이 보는 챗GPT에 대한 논란 혹은 우려점은
정말로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점이 안 나오죠. 자기 거짓말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없을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그게 교육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디에 가면 정말 먹을 게 많아. 이런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었다가 교육을 제대로 하면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를 도출하는 게 우리의 교육이었는데 이게 그것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체계화시키고 시킨 것을 전수하는 게 이제 지식을 전수하는 거였는데 그걸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겠네? 혹시 인간의 사고력이 퇴화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촘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가장 지능의 가장 본질적인 게 도덕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화성을 지구화시키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좋은 건가? 이거 물어보면 답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알고 있느냐?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요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직 범죄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지만 범죄 방법은 가능하다라는 게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거, 프롬프트 리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브레이킹이라는 거 이미 기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학회에 갔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물어봤대요. 챗GPT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살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돌려가지고 내가 작가인데 이런 자살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랬더니 뭐 풍경이 좋고 뭐 절벽 같은 데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작권 및 표절이 문제가 되죠. 이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그런 그림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벌써 게티 이미지라는 곳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드는 회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안에 워터마킹까지 다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일자리가 약 3억 개 정도는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미 얼마 전에 중국의 그 최대 미디어 그룹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디자이너라든가 카피라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챗GPT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챗GPT가 단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직은 좀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교육 적용 방안 그런데 벌써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교대에 있으면서 무엇인가가 새로 나타날 때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있죠. 이게 과연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건가? 가르쳐야 하는가? 막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결과가 우리가 제대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항상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죠.
지능에 촘스키 교수님 얘기한 거는 지능에 진짜가 빠졌다. 지능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몰라요. GPT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다 학습을 합니다.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왜 배워야 되죠?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얘는 골고루 다 학습을 해요. 결국은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라고까지 혹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데들이 생겼죠. 지금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이탈리아도 챗GPT의 접속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생명연구소에서도 차세대 모델을 좀 보류하자라는 서명도 했죠. 여기에는 앨런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위즈니악이라든가 그리고 딥러닝을 만든 사람까지 전부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신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냐. 러다이트 운동 아시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다 때려부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뒤처지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촘스키 교수님은 결국은 휴대폰을 수업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수업이 그만큼 재미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면서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와튼 스쿨에 있는 일선 멀릭 교수님은 뭐라 했냐면 교육이요. 컴퓨터 있는 지금에도 수학은 하지 않느냐. 결국은 교사의 과제는 뭐냐.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활용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이거는 뭐 앞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도 물어봤고 중고등학교도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교육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를 뭘 할까 하다가 결국 아까 서 교수님이 잠깐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프롬프트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입니다. 질문이죠. 이거는 원래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할 때요.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조합을 잘해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고요. 지금 미국의 구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프롬프트를 사고 팔고 하는 데도 생겼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프롬프트 닷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생긴 건데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 프롬프트를 한 2,000원, 3,000원 막 이래가지고 팝니다. 자, 여기서 저는 교육을 한다면 결과물 산출할 때 하는 거는 이거 뭐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서 교수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롬프트가 다르면 다른 게 나와요. 결국은 그런 곳에서 우리의 교육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드디어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예전에도 발전기가 있었지만 오는 것 같은데 뭐 발빠르게 준비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벌써 과기부에서는 지난 3월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를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초등학교에서도 해야 되는가, 중고등학교에서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막연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중지를 모아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물론 정보교육 해야겠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것이 프롬프트 만들어내는 건 문해력입니다. 지금까지 문송이라고 해서 문과는 되게 천시했는데 근데 이런 그 역량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빠르게 신뢰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그래도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등에서의 대화용 인공지능 챗봇의 수업 적용 방안, 그 사례의 주제로 육민관고등학교 권순영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교단, 강단에 선 게 처음입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 학교는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이따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사회교사입니다. 일반 사회교육을 전공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춘천교대에서 AI 융합 전공 4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대표가 됐는데요. 제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어딜 가서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그 다른 후배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알파고 쇼크 때문에 저도 이 AI에 대해서 AI 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바둑은 둔 적이 없어서 그때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 챗 GPT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활용 방안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이렇게 학급 헌법을 만들고 또 학생자치법정, 모의법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2학년 2반 담임을 할 때 만들었던 헌법인데 저희 학교의 교훈인 굳센 자주, 따뜻한 협조, 참된 실력,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화법 교과에서 생활 속 헌법의 기본 원리 탐구하기라는 단원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그 사례를 탐구할 수 있다. 그 생활 속에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례를 찾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챗 GPT 4.0에게 물어봤습니다. 고2 학급 헌법을 만들어줘. 고등학교 2학년 학급 헌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예시며 학생들의 의견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학급의 목적, 학생의 권리, 그다음에 학생의 의무, 엎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학교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다음에 학급 운영, 학급 회의를 일주일에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목을 좀 더 바꿔봤습니다. 고2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가해줘. 네, 그래서 고2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특성 관심사에 맞게 제작되어야 됩니다. 1조 학업, 여가, 친목, 건강, 복지를 증진해야 된다. 두 번째 학업 지원, 스터디 그룹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3조 여가 활동 및 친목 도모. 역시 남학생들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지 체육대회, 그다음에 문화제, 그다음에 소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조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학급 회장 및 운영진은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연이나 워크숍,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할극 대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학생자치법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는 국어 교과나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국내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탐구하기,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등 국내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담 중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모둠별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등장인물 15세 중학생 성민, 16세 고등학생 승호, 그다음에 14세 중학생 현아, 그다음에 대표 일용직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 장소는 학교 교실과 회사 사무실입니다. 성민이가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돼. 어디에? 학교에서 일하래. 그러다가 성민이가 이 일이 너무 힘들어.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아파. 회사 대표의 말이 좀 가관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줄게요. 청소년 노동권의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 대본만 작성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건 춘천에 소재한 아이오 테드에서 만든 텔리엇이라는 기기입니다. 이걸로 학생들이랑 미리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너는 악성 댓글을 작성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고를 민사사건에서 변호하는 변호사이며 민법의 전문가야. 나는 고소인의 변호사야. 피고는 고소인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친구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에 춤 실력이 너무 쓰레기 같다 라고 댓글을 달아 고소인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가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나의 질문에 최대한 법리에 맞춰 대답해야 된다. 네, 이런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는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는 행위를 했으며 저희는 이미 악플에 대한 캡처를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챗 GPT로 연동이 돼서 이와 관련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춤을 잘 춘다고 평소에 인정받아 왔으며 이러한 춤 실력이 방영된 영상에 피고는 춤 실력이 너무 쓰레기 같다고 댓글을 달아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팩트 체크인데요. 혹시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예, 사실은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여기 부부도 사실은 그분이십니다. 네, 제가 요것도 이제 챗GPT한테서 물어봤습니다. 자, 팩트 체크입니다. 고등학교 정치화법,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제시하게 하는 단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과정은 인터넷 언론에서 제시한 자료 중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비판적 사고력으로 검증해 보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감님은 누구신지 말해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2021년까지의 정보만을 갖고 있어서 강원도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4.0한테 물어봤을 때고요. 3.5한테 물어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다 대답해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강원도 교육감님은 신경호 교육감님이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2021년 기준으로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맡고 계셨습니다. 네, 되게 뻔뻔하죠.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역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과목을 전공하셨지? 했는데 이제 대화의 맥락을 잠깐 놓쳐서 제가 전공한 과목은 없습니다. 아니 신경호 교육감님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사과에 능통합니다. 네, 신경호 교육감님은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1981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후 강원도교육청 교육전문위원, 교육감 비서관, 교육감 등을 역임하셨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둘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는 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활용 사례 말고 두 번째는 업무의 활용 사례입니다. 네, 총 3개로 수학여행 코스, 토론 주제, 그다음에 목차 작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수학여행을 단체로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옆반 선생님들이 규칙이 이제 100명 이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데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있는 원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원주로 가서 일단 아침을 봉화산 설렁탕, 다음에 9시에서 10시 반. 보통 이 봉화산 설렁탕은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밤새 노시다가 아침 해장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9시부터 10시 반은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치악산 국립공원, 다음에 점심은 우리 백종원, 백종원님께서 다녀갔었던 원주 할머니 손칼국수, 그래서 칼국수와 팥죽. 자, 그리고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한지공예 체험, 그리고 저녁에 모 그룹 회장님께서도 자주 오신다는 수가성 순두부, 다음에 산책로에서 노을을 즐겨보세요. 이 정도면 제가 원주 산지 20년인데요. 하루 코스로는 되게 알찬 코스로, 그리고 이 동선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토론 주제 뽑아보기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요새 국제정치를 원주 지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에 대한 10가지 주제를 뽑아줘 했을 때, 다음에 군비 감축, 다음에 분단 문제, 국제무역, 그리고 난민 문제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점을 몇 개씩 뽑아줘 하니까 인도주의 입장, 그다음에 자연재해,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찬성 논거로 뽑아줬고요. 반대 논거로는 국가 안보, 그다음에 난민 대규모 유보로 인한 심각한 문제, 그리고 국가마다 이해도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논거를 뽑아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육기획안인데요. 제가 올해부터 또 학폭을 맡게 돼서 제가 오전에 학폭 상담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영상이 어제 새벽에 찍었는데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 개선의 필요성, 그다음에 인성 중요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 지역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걸 미리 목차를 짜놓고 보면 상당히 기획안 작성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생활기록부인데요. 이제 이게 교육청에서 나누어 주신 기재 요령입니다.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면 네가 글을 이렇게 잘 쓰니까 혹시 나보다 잘할까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정치의 법의 깊이 있는 이해력과 높은 비판적 사고력을 보여주며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명료하게 전달 및 중재자 역할을 잘합니다. 이렇게 서술하기 전에 제가 정치와 법 교과에서 필요한 능력을 제가 프롬프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로 이제 10개를 뽑아줘, 50개를 뽑아줘, 100개를 뽑아줘 했는데 뽑아주기는 다 뽑아줍니다. 하지만 개별화, 구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타피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작성을 하면 대학교에서 아마 이 박사정관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많이 모의 면접이나 요걸 해보면
똑같은 문장에는 노란색 줄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을 사랑하는 강원도 선생님들은 이거를 사용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통 머리 없는 것만 많이 보다가 머리 있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양반다리는 사실 서양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인도 여행을 하고 와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있는 이런 이공계적인 이런 기술과 또 인도의 철학을 반영해서 아마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문과라서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이 말을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는데 너네 더 열심히 하자. 그래도 앞으로 너네한테 좋은 날이 열릴 거야라고 일단은 계속 말은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를 보여주면서 고전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에 꺾이지 않을래요. 어떤 장면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중꺾마입니다. 사실은 중꺾마를 아십니까? 했을 때 또 대답이 안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려고 하는 공자님의 말씀이 저 위에 있습니다. 역부족자 중도입해 금여획. 부족하다는 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다. 정인 교수님, 제가 졸업을 꼭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논문이라는 큰 산이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꺾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실 AI가 굉장히 앞으로 챗GPT 말고도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 좋은, 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감쪽 같은 기술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기술보다 더 발전하려고 또 더 창의적과 상상력을 높이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중동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가 챗 GPT를 학습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분의 선생님 말씀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요, 강원도의 더 나은 정보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강원도 정보교육 지원단 분들이 계십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포럼을 위해서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이 챗봇의 다양한 사용 경험들을 동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챗GPT를 활용한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작 후에 5분 동안 휴대폰으로 챗GPT와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일상 대화, 문장 교정, 질문 게임, 진로 탐색, 제작 의뢰, 세계 여행, 이거 알아, 기타 활동. 이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다시 일상 대화로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챗GPT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한 내용을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로 기록을 하게 되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한글로 기록하게 됩니다. 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영어를 이용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영어를 이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은 한글로 꼭 적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챗GPT 활용도가 증가가 되면 2학기 때는 좀 더 심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챗GPT를 이용하여 역사 교과에 응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 중에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외세를 이용해서 통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의견에 따라 학생들과 함께 신라의 통일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챗GPT의 답변을 토대로 역사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정보 검색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네이버, 이제 구글 등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정보의 어떤 홍수 시대라는 그런 말에 맞게 검색한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정보의 양이, 자료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그러한 자료나 정보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잘 찾아내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챗 GPT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런 문장으로 표현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어떤 정보를 특정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색할 때에 좀 이용해 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구를 초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 이제 김구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안타깝지만 초등학생들이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챗 GPT에서 이제 김구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고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좀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챗 GPT를 사회 수업 시간에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업 설계에서 챗 GPT를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수업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당한 질문 3가지를 말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3가지의 적당한 주제를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 일부의 제목을 선택을 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45분 정도의 토론 수업을 위한 PPT를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슬라이드마다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고 추가적인 질문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기초 자료를 생성을 하는데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 교과에서도 수업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수업 재구성을 위한 슬라이드 작성에 도움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설계 시 때로는 검색을 통해서 적당한 이미지나 사진 자료를 찾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당한 사진 자료를 찾을 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특정 조건을 영문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면 그 특정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저는 그 생성된 이미지를 수업에 적당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교과에서는 국어 시간에 시를 작성을 하고 그와 어울리는 사파를 이렇게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미술 시간에서는 표현과 관련된 활동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보는 활동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챗 GPT를 국어 교과에 응용하기 위해서 기영도의 시 한 편을 챗 GPT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채팅 열어서 새로운 채팅에 기영도 시 중에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라는 시를 복사해서 샌드 메시지 부분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챗 GPT가 해석해서 이 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간략한 내용들을 챗 GPT가 분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제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직유와 은유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건데, 이 시에서 직유와 은유 부분을 찾아서 직유와 은유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영어로 만들어진 건데 한글로 쓴 어떤 시도 잘 해석하고 그 시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나타내주면 고독하고 절망적인 내면의 혼돈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을 교육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챗봇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수준 높은 질문과 적절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챗봇을 교육에 활용하기 이전에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보고 질문을 구조화해보는 활동과 연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시간에 자연수의 혼합계산 단원에서 챗 GPT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해당 차시에서는 혼합계산과 괄호를 활용하여 특정 수로 1부터 12까지의 수를 나타내고 수학시계를 만든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수학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과 사칙연산 그리고 괄호를 이용해서 1부터 12까지의 수를 나타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해당되는 네모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칙연산기호 또는 괄호를 이렇게 채워 넣어 보고 그 다음 숫자들은 직접 이렇게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3을 이용해서 3과 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이제 챗 GPT에서 활용을 해 봤는데 첫 번째로 숫자 4와 사칙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1부터 12까지 숫자를 표현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 5와 사칙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1부터 12까지 숫자, 그리고 숫자 6과 사칙연산 기호 그리고 괄호를 사용해서 1부터 12까지 숫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챗 GPT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식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식을 서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참신한 방법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과학 기초 탐구 과정을 학습하는데 챗 GPT를 적용한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1단원에는 과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 탐구, 자유탐구 과정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실험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과 직접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까지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각자 탐구 문제를 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처럼 한 학생이 라면을 끓일 때 넣는 라면 스프를 많이 넣을수록 면발이 쫄깃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면은요, 이걸 챗 GPT에 입력을 해서요, 가설이 가져야 될 조건에 맞는지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 실험을 하기 적합하다고 좀 설명을 하면서 부연 설명까지 같이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설계 시 필요한 통제 변인과 독립 변인을 점검하면서 실험 설계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통제 변인이 뭔지, 독립 변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 양을 독립 변수로 정하고 다른 요인들은 통제 변수로 정해서 실험을 설계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실험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설 설정부터 실험 설계, 실험 재료 준비, 실험 실행,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순서까지도 정리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GPT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실험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가설을 바탕으로 투표를 통해 실험 주제를 정했고요. 덕분에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이 챗GPT를 챗봇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챗GPT 때문에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을 현장의 선생님들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앞쪽 토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전 질의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전 질의 사항입니다. 대학생들은 현재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 허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용을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의였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배선학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대학생들이라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써보라 그러면 구글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다가 한두 번 써보고 괜찮네. 이제 왜냐면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쓰는데 학문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대학 수업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료 자체가 얘가 학습한 자료 자체가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할 때 아예 우리 학문 분야가 그 영어권에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어권 지식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검색 자체를 키워드 자체를 이제 영어로 키워드하고 그거를 뭐 한국어로 번역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실제 그 활용하는 분야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예를 들어 이제 인구지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인구지리 시간에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를 찾는 과정에서 인구지리로 15주 강의를 구성해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해서 제가 어차피 인구지리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누락시키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하더라도 이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인구지리와 관련돼서 이러한 키워드를 반드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찾고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전 질의 사항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챗GPT를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등은 시험 문제 출제나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려점도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중등에 계시는 권순영 선생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시험 문제 출제 부분은 이제 대학 입시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학생들이랑 이제 문제 만들기 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생활기록부에 챗GPT 활용해서는 만약에 학생의 그 능력에 대한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생기부는 역시 개별화, 구체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 그리고 학생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화 내용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광윤입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교사 서석현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챗GPT 활용 실패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 사례? 네. 제가 안타깝게 올해 학생 연구 현장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못 해봤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런 최신 정보에 대한 이런 누락이나 정확성 부분에서 좀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도 뭐 저작권이라던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되게 큰 사고를 아직 선생님들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네, 저는 춘천교대 정인기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포럼의 주제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교육에서의 어떻게 챗GPT를 활용하는가 하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 하는 질문을 좀 광범위하게 드려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새로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부닥치는 문제인데요. 저는 마음가짐부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 시도에 가서 학회를 하는데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마다 플랜카드가 써붙여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라고 붙었냐면 디지털 오프 일상 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오프를 하면 일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뭘까요? 디지털 꺼버리면 선생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거기서 교육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닝을 하자고 여기저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나는 한 10년만 도망 다니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쓰나미처럼 코로나가 오면서 바로 닥쳤죠. 챗GPT도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를 막거나 거스르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고쳐주셨으면 하고요.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는 수밖에. 지금 챗GPT는 많이 쓰고 장단점을 이해하고 한계점을 이해하시는 수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요.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지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끼리도 식사하시면서 많이 얘기해 보시고 하는 수밖에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뭐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가속화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든지. 그리고 그 어떤 매체든지 또 가장 빠르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경향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한 6, 7년 전에 IBM사에 그 왓슨이 나왔을 때에 되게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톨릭 그 의대인가요? 그 왓슨이 발견한 암 환자가 인간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되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그 특징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챗GPT를 저도 아마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던 것 같은데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많은 우려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저기 정인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챗GPT처럼 증문즉답이 가능한 것들을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에 굉장히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의존도가.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야 되고 또 챗GPT와는 사실상 어떤 그 스터디에 무관하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가고 오히려 학습을 덜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좀 초래할까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좀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대교육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 우려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는 글자가 발명됐을 때도 그거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천박하게 종이에다가 쓴다고 엄청 그랬죠.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문물도 인간의 IQ를 떨어뜨린다라는 결과는 없습니다. 뭔가 발견하겠죠.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 방법에서 우리는 사람이 통제권을 인공지능한테 주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보면 14세 이하는 이메일 주소를 못 만들게 돼 있고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챗GPT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교사들이 전혀 이거를 안 쓴다라고 학생들이 안 쓰는 걸 가정에서 교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는 하되 조금은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지금 몇 달 안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챗GPT가 큰 이슈를 몰고 온 만큼 궁금하신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곳으로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 박만일 장학사님께서 잠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미래체육특수교육과 과학정보 담당 박만일입니다. 가장 지루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아까 리허설 하니까 한 30분 정도 제가 걸리더라고요. 5시 15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30분을 15분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 15분을 다시 한 7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정책을 알려야 되니까요. 예. 이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주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아이가 이거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못했다고 막 짜증을 저한테 내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짜증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한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과제를 다 해결했대요. 예, 챗 GPT를 이용했더라고요. 영재입니다. 영재 아주. 예, 이걸 통해서 해결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반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아주 멋지게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프린트 키를 딱 누르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혼을 내야 되나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런 반 애들 중에서 얼마 정도가 챗 GPT를 활용해 봤냐고 물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주가 지났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70-80%가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0%는 뭐냐? 숙제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제 아이를 보고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론은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됐다는 게 결론을 내고 제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 정책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선도학교에서부터 미래지향 플랫폼 구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도학교 및 학교 지원 사례입니다. AI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인데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3년 동안 24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치학고등학교와 유복여자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융합중심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인데요. 학교 단위로 인공지능 교육 모델 개발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인공지능 선도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35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학교와 융합중심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동아리 또는 교사 동아리, 학생 동아리가 지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고요. 팀당, 동아리당 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37교의 팀과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튜터 운영교입니다. 학습 튜터라는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튜터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운 점을 보조교사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당 1,000만 원씩 20개 교를 모집 예정인데요. 11개가 모집이 됐고요. 9개 교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예, 지역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와 더 나은 학력 지원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의 시범교육청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시도교육청에게는 총 40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억 원의 예산을 40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2025년에 시작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보고 학교 수업 모델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나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연구와 교사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입니다.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바로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에 있는 교수님과 대학원생이십니다. 강원대학교와 춘천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있는 대학원 선생님들에게는 학비의 70%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끝마친다면 아무 영향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인공지능 융합교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서 학교 현장에 학습한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AI 교육 특강입니다. 작년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이맘때중에 가장 우리가 핫하게 만들었던 게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작년도 세 권역에서 메타버스 저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인공지능 교육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해서 저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교과 연구회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달에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총 211개의 팀 중에서 13개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관련 교과 연구회가 있고요. 그 다음 과제 지정 연구회에서 10개 중에서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 2개 팀이 바로 대화형 인공지능 연구하는 팀인데요. 요 팀 중에서 한 팀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게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실 예정입니다. 강원정보교육지원단입니다. 아까 그 챗GPT를 미리 사용해 보신 그 선생님들의 동영상을 보셨죠? 바로 우리 강원정보지원단 선생님들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일선에서 가장 빠르게 에듀테크를 적용해보고 수업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자료 공유 및 연수 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보면 GW 노트라고 있습니다. 수업 공유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왜 자료가 없느냐 이렇게 좀 의심이 드실 건데요. 자원을 아끼는 좀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엔 자료를 여기 GW 노트에다가 다 탑재해서 아무 때나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연수 운영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직 다양한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5월 달에 있는 선도교원 연수에는 챗GPT 활용에 대한 연수를 이미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청에 계신 장학사님들, 연구사님들 계신데 6월 달에 있는 교육 전문직 연수에서도요. 이렇게 챗GPT의 윤리교육과 교실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6월 달에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체험 및 대외 공모전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기량이 아주 뛰었거나 아주 놀라운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회와 공모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AI 교실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학교와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요. 그렇지 않고 소외된 학교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실을 2학기 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생 AI 융합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춘천, 동해 그리고 원주에 있는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통해서 직접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챌린저 대회입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모하는 대회와 공모전과 챌린지 대회입니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입니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에서는요, 주제가 있는 가수적 융합 캠프, 부트캠프, 그 다음에 교과 연구의 대상 심화 워크숍, 그 다음에
학교 밖 소프트웨어 AI 교실 또는 가족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윤리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지능정보 서비스 과외전 예방 및 해소 사업입니다. 이전에 아마 이 용어가 익숙지 않으실 건데요. 아마 인터넷 중독 예방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이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능정보 서비스 과외전 예방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강원 스마트쉼터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또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우선 인프라 지원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노후화된 장비 개선을 위해서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칠판 보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경 예산에 따라서 200억 정도 분류의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미래지향 플랫폼 고치기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및 피드백이 가능한 AI 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2학기 때 연구 영역에 들어가서 아마 내년도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착수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교육 활동 및 체험 실시를 위한 강원 메타버스 교육 체험관 구축을 위해서 연구 영역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마 상반기 때 연구 영역이 끝나면 하반기나 아니면 다음 해부터 구축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답입니다. AIEDAP라고 하는데 아이의 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 과정입니다. 아이의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이따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요즘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변형되어서 블렌디드 수업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센터입니다. 지식센터라는 것은 에듀테크를 가진 선생님이 있고 에듀테크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지식센터에서는 본인이 지식샘이 되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지식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지식샘으로부터 에듀테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센터가 있고요. 디지털 세상 캠프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찾아가는 AI 교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요. 올해가 2023년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는 사회, 과학, 정보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사회, 과학, 정보가 보급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영어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컨텐츠이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될 예정인데요. 2025년도의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요. 사회과학 정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정보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게 먼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도 영어, 수학 정보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로 2025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30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10분 동안 요약한다고 조금 너무 말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많이 준비해야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 학사님 감사합니다.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다양한 관련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듯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또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시작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포럼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교육 현장 활용 방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